관광지로 유명한 강릉에서요. 정말 어처구니 없고 안타까운 참변이 빚어졌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어제 새벽에 강릉의 한 해안도로 옆 바다에서 차량 한 대가 발견됐는데요. 발견 당시 차량 상태는 어땠을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해안도로 옆 바다에 지금 차량 한 대가 빠져 있습니다. 주변에는 커다란 바위들도 보이고요. 네. 지금 뒤집힌 승용차를 크레인이 바다 위로 끌어내는 모습인데요. 세상에, 지금 네. 차량 앞부분이 드러나고 있죠. 처참하게 부서져 있습니다. 네. 특히 저 조수석과 운전석 부분의 파손 상태가 굉장히 심해 보이는데요. 심하게 찌그러졌네요, 네. 네, 어제 새벽 6시 반쯤 물에 빠진 채 발견된 이 차량은 아하. 발견 당시 때부터 사람이 탑승해 있을 수 있겠다는 불길한 예금을 줬다고 합니다. 아하. 이 최초 신고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마다 이 새벽에 운동을 해요. 자동차 그 사고 난 그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이상하다고 보니까 가드레인이 뚫혔어요. 그래서 넘겨다 보니까 차가 전복돼 있는데 뒤에 다이아만 두 개가 하늘로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사람이 저 안에 있겠구나. 네, 저렇게 목격하신 분들도 홍순빈 아나운서 설명처럼 이거 정말 저 안에 운전자, 사람들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긴박한 순간이었는데 실제 이수정 교수님, 네. 저 차량에 저 당시에 안에 사람이 있었습니까? 네, 5명이 저 차를 타고 있었다고 아우, 합니다.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가 발견 당시가 6시 31분경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때 119에다 신고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5명을 구조를 하기는 했습니다. 네. 그런데 불행히도 병원에다 옮겨놓은 이후에 결국은 모두 사망했다고 합니다. 아유, 세상에. 저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김보람 변호사님? 네, 숨진 5명 모두 10대였다고 해요. 아유. 그 남성 3명과 여성 3명으로 지금 신원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네. 한 명은 대학 진학을 했고 나머지는 이제 사회 초년생이었다고 하고요. 아마 그 사고 당일 새벽에 카쉐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차량을 이제 렌트한 다음에 해안도로 드라이브를 하다가 이런 참변을 당하게 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참, 저 때가 이제 새벽이었다고 해요. 요즘은 점점 이제 이 해가 일찍 떠오릅니다만, 어쨌든 6시 반이면 그래 어둑어둑합니다. 그런데 저곳이 어떤 곳이, 일단 저 사고가 난 곳이 어떤 곳이에요? 홍수민 아나운서. 네, 이곳은요, 강릉의 해안도로 헌화로라고 하는 데입니다. 이 도로의 끝에 있는 묵호항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1998년에 개통을 했고요. 바다 풍경이 좋고 또 유명 드라마 촬영지로도 알려져 있어서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네. 또 이 도로가 유명한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또 네. 이 도로가 굉장히 구불구불하고 네. 언덕도 많다고 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 사고 차량이 이 구불구불한 이 커브 코스에서 네.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보시는 그 흰색 난간을 뚫고 바다 밑으로 떨어진 겁니다. 아니, 근데 장 교수님, 예. 물론 뭐 운전 미숙이었는지는 뭐 조금 뒤에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만, 저곳이 이제 저 헌화로가 뭐 유명한 관광지인가 봐요. 뭐 많은 사람이 찾는다는 것은 알겠는데, 6시 반쯤이면 그렇게 완전 어둡진 않고, 그리고 또 차량에 무슨 전조등도 비추고 하면은 길이 보였을 텐데, 그리고 지금 보세요. 저 화면 보시면 가드레일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차량이 추락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몇 가지 원인을 좀 지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해안도로가 워낙 경치가 좋다 보니까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드라이브 코스로 차를 몰면서 창문을 열어놓고 밖을 함께 이제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한 곳은 맞지만 아하.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대 자체가 그렇게 네. 밖을 막 풍경을 볼 만큼 아주 환한 대낮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고 원인은 지금 다 사망을 했으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운전 미숙이나 아니면 뭐 경치를 보다가 살짝 실수를 했을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또 하나의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원인이 하나가 있는데 뭘까요? 이게 가드레일이 있습니다. 네. 가드레일이라는 건 여러 가지 장치가 있죠. 차량이 살짝 뭐 예를 들어 지금 이곳이네요, 지금. 사고가 아이고. 나거나 이랬을 때 이제 그걸 막아줄 가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가드레일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높이라는 게 하나의 조건이 될 수가 그러네요. 있고요. 충격이 어느 정도 이게 지지를 하느냐, 이제 그 강도가 보호 강도가 중요할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이곳이 워낙 이제 파도도 거세고 이러다 보니까 훼손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수리를 좀 하는 모양입니다. 네. 기존에는 1.2m 정도 높이의 가드레일이어서 웬만한 차량이 부딪히거나 이랬을 때 이제 보호 역할이 됐었는데
한 번 보수공사를 하면서 네. 2008년에 보수공사를 하면서 이왕 보수공사 하는 김에 가드레일을 조금 낮추면 사람들이 바깥 풍경을 보는 좀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담당자들이 0.7m로 대폭 높이를 낮춥니다. 게다가 소재 자체가 이제 몇 네. 톤을 버티느냐 이 강도가 있을 수 있는데 저렇게 차량이 부딪혔을 때 보호 장치를 사실상 못하는 그러니까 가드 역할을 사실상 못하는 저 강도 여러 가지가 이번 사건을 더 크게 이렇게 만든 원인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여러분 그 현장, 사고 현장 보셨잖아요. 이 자동차가 아마 저 철제 가드레일을 뚫고 바다에 그 보세요. 여기 이 장면입니다. 저 흔들거림, 바람의 흔들거림 보셨어요? 굉장히 보기에도 저 철제 난간이 차량을 지지하기 너무 약해. 보세요. 저 바람에 흔들리는 거 보이시죠? 저 정도로 일단 약하다는 게 지금 이번 사고의 또 하나의 부실 난간이 또 화근이 되지 않았나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저 지지대가 약하긴 했습니다만 이수정 교수님 네. 지금 경찰은 이 사고의 근본 원인을 지금 뭐라고 좀 파악하고 네, 있을까요? 물론 뭐 가드레일이 약하긴 했다고 합니다. 네. FRP 소재라는데 이게 네. 이제 관람용으로는 좋은데 가늘어 가지고 아하. 목도 안 쓸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지대가 굉장히 약하다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이게 90도가 넘는 커브길이었잖아요. 그런데 운전이 미숙했던 게 이유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유가 네. 지금 운전자가 뭐 5명 모두 운전자를 포함해서 다 10대들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운전한 친구도 면허를 취득을 한 지가 3, 4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어, 그럽니다. 네. 그런데 이제 깜깜한 시간대에 지금 헤드라이트를 켜고 90도가 넘는 저 굴곡을 운전을 원활하게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추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면허를 딴 지 불과 길어야 넉 달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데 김보람 변호사님 앞서 저 사고로 안타깝게 희생된 사람들이 다 10대라 그랬어요. 그럼 저 차량은 어떻게 구한 거예요, 그러면? 그 10대들이 카쉐어링 업체를 통해서 지금 차를 렌트한 뒤에 사고가 난 것인데요. 네. 아마 카쉐어링 업체를 이용하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렌트를 할 때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우선 나이 제한이 있는데요. 네. 만 21세 이상이어야 하고 아하.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1년 이상이어야 카쉐어링 업체를 통해서 이제 차를 빌려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차량에 탑승했던 5명 모두 10대였기 때문에 네. 직접 카쉐어링 업체를 통해서 차를 빌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하. 아마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차를 이제 대여를 한 뒤에 그 자격이 되지 않는 당사자가 이제 운전을 한 이후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카쉐어링 업체나 뭐 렌트카 업체들 다 이제 제한이 있는데 대여를 할 때 신분 확인하거나 실제 운전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엄격하게 통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세요. 근데 뉴스파이터에서 여러 차례 카쉐어링의 허술한 대여 방식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가 있어요. 법적으로 이 사람들은 카쉐어링, 요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카쉐어링은 분명히 차도 신청할 수 있고 예약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로만 참도 열 수 있어요. 그러면 애플리케이션으로 이걸 어떻게 예약을 했을까요? 저 10대들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수영 교수님. 네, 이게 이제 원래는 뭐 회원 등록을 해야 되죠. 네. 회원 등록을 할 때 본인의 인적사항, 주민번호까지 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10대들은 지금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것을 이제 등록을 한 게 아니라 네. 문제는 한 사람의 지인이 22살이었다 그럽니다. 아. 그러니까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21살 넘었고 네. 그리고는 면허 취득 1년이 넘었으니까 아. 그 사람은 회원 등록이 됐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의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지고 지금 아. 마치 그 사람인 양 이제 차량을 이제 빌렸던 거죠. 그런데 정말로 이게 이런 게 바로 카쉐어링 업체 지금 여러 개 있잖아요. 우리 국내도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점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고쳐지지가 않아요. 지금 보완책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10대들 5명 중에서는 그러면 최명기 원장님 아무리 10대들 하지만 지금 안타깝게 이번 사고로 희생됐습니다만 이 차를 빌릴 때 우리 안 돼. 야 우리 좀 위험하다. 우리 또 면허 딴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이렇게 말릴 사람은 없었을까요? 만약에 이거를 빌린 다음에 고속도로를 차들이 많은 시간에 운전을 해야 된다거나 그러면 누군가 말렸을 거예요. 사고가 났을지도 모른다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카시어링이 이루어진 것이 네. 이 해안가에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근처에서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사고가 난 시간을 고려했을 때는 거의 아무 차가 없는 시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고가 나지 조심조심 몰면은
아무 다른 차도 없으니까 사고가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마 처음에 몰 때는 굉장히 낮은 속도로 몰았을 거고요. 네. 90도 각도에서도 문제가 뭔가 하면 운전이 익숙한 분들은 그때 그냥 브레이크를 밟든지 아니면 엑셀레이터를 밟지 않아서 가벼운 충격으로 멈추게 되는데 네. 아마 90도 각도에서 확 속도를 내면서 꺾어서 아마 펜스를 갖다 피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더 힘이 주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채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인생의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안타깝게 이번 사고로 희생된 10대 5명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명복을 빌겠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사고였습니다. 옛날에는 뭐 호환마마 무섭다 뭐 이런 말도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요 정말 사람이 무서운 세상입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부산의 한 대학가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는데요. 이들이 주시한 곳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이 현장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행인 2명이요. 갑자기 뭔가에 놀라서 움찔합니다. 무슨 소리를 들은 건지 아니면 뭔가를 본 건지 뭔가 좀 상황이 어떤지 좀 보면요. 갑자기 사람들이 건물 내부에서 우르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렇다면 이 건물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안에 있었던 바로 이 남성 때문이었는데요. 이 남성이 건물 안 카페에서 의자와 그리고 테이블을 발로 차면서 난동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네. 경찰이 도착을 하는데요. 네. 이 남성이 순순히 이렇게 무릎을 꿇고 뭐예요? 손을 들었다고 하는데 네. 과연 이게 어떤 일이었는지 네. 계속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벌 받는 것처럼 저렇게 난동 피우더니 경찰이 오니까 무슨 벌 서는 것처럼 무릎 꿇고 두 손을 번쩍 들고 있었는데 장희영 교수님, 저 때 진짜 무슨 상황이 벌어졌길래 저 안에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길가로 쏟아져 나온 거예요? 어떤 원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 무릎을 꿇고 손을 든 만으로 10대입니다. 저 남성이 아마도 본인의 어떤 쌓여있던 분노를 표출하지 못하다가 이렇게 폭발을 한. 근데 결과 너무나 끔찍한 사건인데요. 카페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카페 네. 2층에 여성이 혼자 이제 20대 여성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가 지역이 어디냐면 부산 사상구의 동서대학교 한 대학교 앞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으로 추정되는 20대가 20살 여성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 남성 만으로 19세인데요. 갑자기 카페 옆에서 그 여성 옆에 앉아 있다가 흉기를 꺼내서 어허. 그 여성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러니까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무차별적인 어떤 그 범행이었는데요. 네. 당연히 여성이 깜짝 놀란 이제 비명을 지르고 도망을 쳤고요. 그 네. 이후에 이 남성은 그 여성을 따라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저렇게 책상과 의자라 이런 것들을 발로 부수고 말 그대로 뭔가 행패를 부리면서 이제 아수라장으로 만들었고요. 저 카페가 만석인 카페라고 하면 사람들이 항상 가득 차 있는 그러다 네. 보니까 저 2층에만 해도 수십 명이 있었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갑자기 네. 흉기를 들고 칼을 휘두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다들 혼비백산돼서 아까 달아나고 이러는 과정에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얼마나 정말로 놀랐을까요? 정말로 순식간에 옆에 앉자마자 여성에게 흉기로 가격을 했다고 하는데 이수정 교수님, 네. 그러면 무슨 저 흉기 난동을 벌인 사람과 애초에 이 피습을 당한 여성과 무슨 원한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서로 간에 관계가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네. 처음에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조사를 하고 봤더니 둘 간에 전혀 면식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본 적도 모르는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마트에서 흉기를 사가지고 지금 결국은 이 현장에 도달을 해서 네. 아마도 주변을 살펴보다가 네. 결국에는 이 여성분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조용히 그 옆으로 가가지고 칼로 지금 찌른 이런 이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이게 전혀 비면식 관계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네. 그래서 왜 그랬냐 하고 네. 물어보는데 지금 동기를 계속 횡설수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비웃어서 하하. 언젠가는 한번 본때를 보여주려고 했다. 이게 이제 범행 동기라는 거예요. 네. 누구든 걸리면 해치겠다. 더 적나라한 표현을 이 사람은 경찰 조사했는데 제가 차마 그걸 방송에서 못 옮기겠어요. 경찰 얘기, 이 사건 수사 중인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정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남들이 이제 비웃고 이제 무시한다는 그런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을 찌르고 싶다는 이제 감정이 생겼다는 거죠. 왔다 갔다 진술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명확한 범죄 그건 안 나오네. 예, 경찰관이 갔을 때는 흉기 버려 해가지고 흉기 바로 버리고 바로 체포했습니다. 그런데요, 행동이 앞뒤가 안 맞는 구석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누구든 걸리면 해치겠다는 마음을 먹고 흉기를 난동 부렸다는 이 남성, 앞서 보신 것처럼 최명기 원장님,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니까 순순히 무릎 꿇고 손을 들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괴롭다고 하는 거는 이제 한쪽 생각은 피해의식이 있는 거고요. 한쪽 생각은 이제 관계적 사고라고 해서 네. 사람들이 나랑 관계 없는 건데 사람들이 관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하철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졸고 있으면은 아, 나를 갖다 보기 싫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구나 생각하는 거고요. 네. 사람들이 지하철 타고 가다가 막 웃고 있으면 나를 보고 비웃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보통 이렇게 피해의식과 관계적 사고가 있으면은 네.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져요. 아하.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괴롭히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밖에 나가서 문제가 되는 경우보다는 네. 집에서 나가지 않아서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 기본적으로는 공포심이 깔려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불만과 자신의 분노가 최대한에 있었을 때는 범행을 저질렀지만 범행 직후에는 긴장감이 급속도로 떨어졌을 거고요. 그 다음에 경찰을 봤을 때는 다시 공포심이 고개를 쳐들기 때문에 갑자기 또 태도가 바뀌게 되었을 거예요. 이 남성이요, 앞서 경찰도 그 얘기했습니다만, 조금은 이 정신 상태가 지금, 조금은 뭔가 좀 이상한 기미가 있다는 걸 지금 경찰이 계속 조사하고 있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정신병력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범죄자, 잠재적 범죄자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정신병을 앓는다고 해서 이런 일을 벌이는 그런 사람들 오히려 거의 없어요. 근데 이런 사건이 터지면 우리가 오해를 하기 십상이니까 그 점을 또 여러분들은 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저 카페에서요, 홍수민 아나운서, 네. 갑작스런 흉기 공격을 당한 그 여성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 여성이요 지금 이제 그 응급 조치를 받았다가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네. 흉기로 인해서 이제 상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네. 앞서 이 구급차 온 거 보셨죠? 병원으로 옮겨졌대요. 수술까지 받았답니다. 하지만 다행히 정말 천만다행이에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일단은 전해지고 있어서 정말로 천만다행인데, 그런데요, 저렇게 길거리에 사람들이 막 몰려나올 정도로 혼비백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뭐 할 거예요? 119도 신고하고 112도 신고하고 또 가까운 지구대가 있으면 가서 신고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까운 지구대 치안센터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홍순빈 아나운서. 그러니까 신고는 이루어졌지만 한시가 급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이 바로 그 치안센터로 향하는데요. 그 시민들의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시민이요, 건물 바로 옆에 있는 치안센터를 갔지만 특별히 도움을 받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다른 시민들도 이 치안센터를 찾았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냥 다시 카페 쪽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이렇게 찍혔는데, 저 위기의 순간 치안센터는 굳게 닫혀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 사이에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은 했습니다. 앞서 그 영상 보시면요, 이 두세 분의 여성분들이 치안센터에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 보이시죠? 그런데 문 앞에까지 왔는데 문을 못 여는 모습 보이셨죠? 그게 문을 못 여는 게 아니라 문이, 보세요, 닫혀 있는 거예요. 치안센터가. 그게 무슨 치안센터입니까?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분과 치안센터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분까지 모르겠는데 나오시면서 막 연습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연예인 온 줄 알고 밖에 안 봤었거든요. 저는 사람들 모여있어가지고 무슨 연예인 온 줄 알았었는데 이제 경찰분들 오시고 그 옆에서 흉기난도 일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장사하고 있으니까 그쪽이나 아니면 저희 쪽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수정 교수님 정말 답답하고 분노가 치밉니다. 만약에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으면 어쩔 뻔해서 치안센터에 밤에 근무자가 없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이게 이제 원래는 이제 파출소들을 했었어요, 옛날에. 네. 근데 파출소는 지역에 이제 굉장히 조그맣게 많이 이제 만들었었는데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 온라인상의 사이버 수사대나 뭐 또는 112가 통합센터가 되면서 굳이 나가서 이제 상시 근무를 안 해도 되게 그 중에 일부를 네. 지구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통합하는 기능을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치안센터도 아마 그 당시에는 낮에만 근무 한 명이 하고 밤에는 근무자가 없는 그런 이제 시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이 치안센터 몇 개를 운영하던 지구대에서는 지금 저렇게 차량을 타고 112 전화를 받고 이제 경찰들을 뭐 출동을 시킨 것으로 보여서 네. 그래서 이제 이 치안센터가 지금 제대로 치안의 기능을 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치안센터 관계자가 그러잖아요. 주간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한 명이 나와 있는데 야간에는 근무자가 없고 무슨 범죄가 시간 정해놓고 일어납니까? 오전에는 안 일어나고 밤에 일어나고 그럽니까? 뭐하러 치안센터를 만든 거예요? 예전에 현수막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경찰은 여러분과 3분 거리에 있다. 지금 이게 3분 거리입니까? 치안센터에 관계자가 있었다면 더 빠른 대응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 흉기 난동을 벌인 사람, 여성을 흉기로 공격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정신병력이 일단 있는 걸로 지금 일단 경찰 진술은 드러나고 있어요. 혹시 뭔가 이게 형량, 감형 요건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김보람 변호사님. 이런 묻지마 범죄가 발생할 때 단골 소재처럼 등장하는 게 심신미약이고 네. 실제로 당사자들이 심신미약 주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정신적 병력이 있었고 제대로 이 행위가 뭔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범행을 했기 때문에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네. 뭐 형사적으로는 이제 책임 능력이라고 하는데 책임 능력이 없는 자는 처벌하면 안 된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형 면제나 뭐 감형이나 이런 논의가 있게 되는데 네. 심신미약에 대해서 처벌이 이제 약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자체는 이제 존재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런 사건에서 단골로 등장한 게 너무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네.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정신 감정이나 이런 걸 좀 엄격하게 거쳐서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좀 처벌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마터면요, 정말 저곳에서 정말 저 다중 이용 시설이잖아요. 카페면요, 정말 끔찍한 범죄가 더 큰 범죄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정말로 천만다행이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휴대전화, 요즘 다 스마트폰 거의 안 쓰시는 분 없잖아요. 스마트폰의 어떤 메신저로 가족분들과 좀 자주 연락하시는 편이신가요? 그런데 그 스마트폰 메신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스마트폰을 들고 한 여성이 편의점에 들어섰는데요. 편의점에서 그렇게 많은 물건을 고른 것 같진 않은데 손에는 영수증 수십 장이 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모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여성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물건을 고르지 않고 바로 편의점 계산대로 가서 직원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카드를 건네자인지 직원들이 뭔가 좀 계산을 하는가 싶더니 영수증을 뽑기 시작하는데 수십 장을 지금 뽑아서 저 여성에게 건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수증 수십 장을 받아든 저 여성은요,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이 편의점을 나섰다고 하는데요. 네. 잠시 후에 이 여성이 이 편의점을 다시 찾아오는데 네. 그 모습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잠시 후에 경찰 2명을 앞세워서요, 여성이 다시 편의점에 찾아오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저 직원이요, 네. 바코드로 저 영수증을 뭔가 계속 찍고 있습니다. 네. 뭐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을 네. 계속 찍고 있는 거예요. 네. 경찰도 그 영수증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데 네. 저 영수증이 바로 산지 몇 분 만에 취소된 영수증이었던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단 지금 저 상황만 보면 지금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뭐 계속 여성이 편의점 계산대 와서 막 분주히 왔다 갔다 하고 경찰까지 왔어요. 이수정 교수님 대체 뭐 어떤 상황인데 경찰까지 와서
편의점 계산대에서 분주히 뭔가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지금? 네, 지금 이제 영수증을 취소하는 환불 과정 중에 있었던 겁니다. 네. 경찰이 이제 함께 입회를 해가지고. 네. 근데 이 사람이 도대체 뭐를 애당초에 구입을 했길래 네. 이렇게 이제 영수증을 많이 지금 다시금 이제 그 환불을 하는지. 네. 그게 이제 3만 원짜리 상품권을 33장을 사셨대요, 이분이. 그런데 이제 상품권을 요새는 이제 뭐 온라인으로 이게 이제 충분히 전달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아들한테 보내는 거였는데요. 네. 핀 번호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좀 보내달라. 네. 엄마 내가 지금 이제 핸드폰이 액정에 고장이 나가지고 네.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PC로 지금 연락을 하니까 나한테 지금 전화는 할 수가 없다. 네. 그런데 부탁이 있는데 지금 가가지고 이제 상품권을 33장을 좀 대신 구매를 해가지고 네. 그 상품권에는 그러면 핀 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핀 번호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나한테 보내주면 그걸 내가 사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네. 이제 부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 여성이 편의점에 가서 상품권을 사게 된 그 근본적 이유가 뭔가 아들한테서 갑작스럽게 휴대전화로 메신저를 통해서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 내용을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게 한번 볼게요.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갑자기 아들이 엄마 바빠? 지금 핸드폰 액정이 나가가지고 지금 이게 뭐 깨졌다 그런 거겠죠? 아니면 먹통이 돼서 안 보인다. 매장에 막혔어. 그리고 컴퓨터로 지금 이거 SNS 하고 있는 거야. 카톡 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아니 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아들이란 사람이 문화상품권 구매 부탁을 받았는데 지금 폰이 고장나서 못하고 있어. 얘가 인증이 안 되는데 엄마가 편의점에서 구매 좀 해줄래? 그랬더니 엄마가 아 그래 아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 아들이 다시 말합니다. 근처 편의점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엄마한테 3만 원 영수증으로 발행되는 상품권 구매하면 돼. 아주 친절하게 엄마가 혹시 모를까 봐 얘기해 줍니다. 33장을 먼저 구매해줘. 폰수리 끝나면 송금해 줄게 엄마. 일단 여기서 뭔가 이상합니다. 한 장만 사서 사진을 찍어 보내줘. 휴대폰 액정이 나갔다면서요. 그런데 맞는지 확인해 본대요. 일단은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고 우리 아들이 지금 뭐 급한 일이 있나 보구나. 알았어 일단 편의점 가볼게 하고 엄마가 가서 이제 편의점 3만 원짜리 상품권을 막 산 거예요. 33장을. 그리고 다 구매하고 핀 번호 잘 보이게 쉽게 말하면 저게 이제 핀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비밀번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비밀번호. 핀 번호를 잘 보이게 또 사진 찍어서 보내줘. 휴대폰 액정이 나갔다면서요. 어쨌든 잘 보이게 찍어 달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거 좀 장 교수님 아무리 아들이란 사람한테 갑자기 왔는데 뭔가 아들의 평소 행동하고 좀 다른 기미가 있고 그럼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네. 문제는 아들이 요구한 내용들이 엄마 세대가 쉽게 알 수 있는 흔히 쓰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네요. 의심할 여지보다는 약간 공부하는 기분이고 아들이 지금 급한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은 처음에 의심하진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어머니의 심리로 아들이 위급한 상황이 있고 뭔가 도움을 요청하니까 주의 깊게 듣느라고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게다가 지금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처음부터 뭐 돈을 보내라는 것도 아니고 뭐 계좌번호도 아니죠. 33장을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엄마 일단 한 장만 보여줘봐봐 맞나 아니나 뭐 이런 여러 과정들이 어쩌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못 샀을 수도 있어요. 게다가 아하. 모바일 상품권이라는 게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사실은 이게 이렇게 영수증으로만 구매해서 쓸 수 있는 게 있다는 걸 지금 알았거든요. 네. 기존 종이 상품권에 이렇게 모바일도 함께 쓸 수 있는 스크래치 긁어내서 쓸 수 있는 건 알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영수증으로 발행되는 상품권이라는 거 보니까 핀 코드를 그냥 가지고 온라인에서만 전용으로 쓸 수 있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는 가서 구매를 한 거고 문제는 중간에 살짝 의심이 되는 경우도 이러다 보니까 네. 전화 통화를 원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범인이 먼저 요구를 하죠. 내가 지금 휴대폰은 안 되니까 이 PC로 보이스톡으로 전화할게 라고 이제 이 아들이 먼저 전화를 제안을 하니까 어머니는 또 역시 괜찮은가 보다 하고 이제 받은 거죠. 네. 근데 문제는 받았는데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이게 주로 나오는 수법이죠.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걸어서 아무 얘기가 없고 받는 이 피해자는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러면 엄마 왜 안 들려? 네. 왜 나 전화 걸고 있는데 왜 안 받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역시 엄마 입장에서는
통화를 안 했지만 통화를 했다라고 믿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단은 이제 쭉 뭐에 홀린 듯이 이렇게 아들이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가짜 아들이 시키는 대로 한 것이고, 네. 문제는 결과적으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엄마가 또 순식간에 가서 다시 영수증을 취소를 했냐면 네. 그 와중에 진짜 아들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엄마가 뭐지? 지금 아들이 휴대폰 고장났다고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들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아들이 얘기를 듣더니 엄마 이거 보이스피싱 같으니까 빨리 네. 신고하세요. 이제 이러면서 이 일이 범행으로 그러니까 이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 뭔가 전문적인 용어까지 써가면서 아들이 요청을 하니까 엄마는 일단 다급한 마음에 편의점 가서 샀겠죠. 그런데 엄마가 그래도 뭔가 낌새가 이상하니까 먼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그 메신저로요. 누구누구야. 옆에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폰 빌려서 전화 빌려서 엄마랑 통화 좀 하자. 먼저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아들 행세를 했던 사람이 엄마 나 지금 옆에 사람한테 휴대폰 빌리기가 좀 그래서 그래. 보이스톡 기능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럼 내가 보이스톡 할게. 한번 받아봐. 땅땅땅땅 음악 울리잖아요. 그래서 보이스톡 걸려와요. 근데 엄마 왜 말 안 해? 아무것도 안 들려 아들. 그래 또 보이스톡 해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나는 엄마한테 하는데 왜 엄마가 통화가 안 돼? 일단 우리는 통화하지 말고 일단 그러면서 아들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시간이 지금 많이 오버돼. 나 지금 급하단 말이야. 시간이 많이 지체됐어. 오버됐으니까 가능하면 지금 빨리 해줘. 그러면서 엄마한테 버릇없이 진짜 엄마라면 진짜 버릇없는 거잖아요. 아 짜증나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저 가짜 아들은 엄마란 사람한테 빨리 이 일을 처리하도록 재촉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 짜증나. 그러니까 엄마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정말 지금 바쁜가 보다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 마침 진짜 아들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당시 누가 봐도 수상했던 이 상황 출동한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동을 하니까 이제 보이스피싱 빔이 아들을 사칭해서 이제 급한 일이 있으니 편의점 가서 상품권을 구매한 다음에 그 상품권 핀 번호가 잘 보이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 해서 그 피해자께서 이제 상품권 직접 구매를 하셨어요. 보내고 나서 이제 진짜 아들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아들한테 전화가 와서 어머니가 이제 물어봤죠. 너 무슨 일이 있니? 그러니까 아들이 어리둥절하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니까 지금 빨리 경찰에 신고해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출동해서 현장을 보니까 보이스피싱 사기인 것 같다고 판단이 됐죠. 정말로 아들한테 온 다급한 메신저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보이스피싱범과 엄마가 통하고 있었던 걸 나중에 알았을 때 최명기 원장님 얼마나 진짜 어머님 화들짝 놀라셨을까요, 진짜로? 놀라는 것도 놀라는 거고 지금도 되게 우울하실 거예요. 아, 왜요? 이게 보통 범죄랑 다른 게 네. 내가 길을 가다가 날치기를 당했어요. 물론 그건 나쁜 일이지요. 그러나 그거는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네. 스스로 바보 같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가 누군가한테 맞았어요. 억울하거든요. 그러나 내가 바보 같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런 범죄는 일어나고 나면은 마치 범죄자가 나쁜 건데 내가 바보같이 속아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굉장히 당사자를 갖다 우울하게 만들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수십억 대 자산가한테 1,0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닐 것 같잖아요. 네. 이런 형태의 그 사기 범죄를 당하고 나면은 그 네. 1,000만 원 때문에 두세 달 동안 우울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엄마가 저 다급한 메신저 가짜 아들이 아 짜증나 지금 시간 오버됐다니까 엄마 아 짜증나 그러니까 엄마가 다급하게 상품권 3만 원짜리 상품권 33장 샀대요. 그래서 돈이 얼마예요? 벌써 100만 원 돈이잖아요. 그걸 사고 나와서 진짜 아들한테 아들 상품권 잘 받았니? 했더니 엄마 무슨 얘기야? 진짜 아들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어머머 어떻게 라고 한 거예요. 앞서 영상 중에 이제 그래서 경찰과 함께 다시 편의점을 찾는데 이미 산 상품권 어떻게 됐을까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핀 번호를 인터넷에 등록하면 이제 그 사람이 그거를 현금처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품권을 이제 환불을 시도했죠. 환불을 시도하니까 33장 중에 29장은 환불을 했고 4장은 저희가 피해를 막지 못했고 한 29장 이제 환불을 해서 87만 원 이제 환불을 받아서 이제 피해자에게 돌려준 사건입니다. 아직 수사 중입니다.
김보람 변호사님, 그새 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그새 넉 장 사용했네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상품권은 네. 저희가 이제 구매를 한 다음에 상품권으로 추가적인 구매를 행해야 이제 사용이 완료가 되잖아요. 네. 이제 편의점에 출동한 경찰이 그 사실을 이제 딱 캐치를 한 거죠. 순간적으로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종업원에게 혹시 이제 환불을 해줄 수가 있냐, 상품권을 아직 사용하지 않았으면 환불이 가능하냐라고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말씀하신 대로 그 짧은 순간에 4장은 이미 사용을 했지만 네, 그래도 다행히 29장은 사용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네. 87만 원은 환불 받아서 그 부분은 이제 피해가 좀 보전이 됐다고 합니다. 그나마 천만다행이에요. 12만 원은 어쩔 수 없이 이 어머니가 일단 뭐 보이스피싱범한테 이제 사기 당했지만요. 87만 원까지 만약 경찰의 빠른 대처가 아니었으면 이 87만 원까지 다 홀라당 그 보이스피싱범한테 이용당해서 99만 원, 100만 원 돈을 눈앞에서 지금 이 피해를 당하게 생겼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수정 교수님. 네. 보이스피싱범 수법들이요. 갈수록 이렇게 이 방법이 진화하는 걸 보고 소름까지 끼친다, 지금. 네, 뭐 아주 뭐 기술이 아주 저도 요번에는 아주 창의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피해를 많이 당하세요. 네. 이 원리를 잘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일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 게 뭐 이번에는 아들의 이제 문자였기 때문에 뭐 쉽게 속을 수밖에 없었지만 네. 일단은 확인을 해보는 게 무지하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는 이제 링크 주소 같은 거를 보내는 그런 수법들을 사용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뭐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정보들 밑에 여기에 연결해 보시오 하고 주소가 이렇게 뜨는 문자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절대 클릭을 해보시지 말라는 거를 네. 꼭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 이것은 더 정확히 말하면 보이스피싱이라기보단 메신저 피싱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메신저로 아들이라는 사람한테 이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메신저가 오니까 그냥 철석같이 믿었던 거예요. 이건 메신저 피싱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혹시 장 교수님 잡혔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 지금? 아니요, 아직 못 아이고. 아직 못 잡았습니다. 대개 이렇게 인터넷으로 범행이 벌어지는 경우에 국내보다는 해외에 이제 거점을 두고 이런 행위를 벌이는 범죄 집단이 많다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 검거이율이라는 것도 뭐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현재도 경찰이 그 해당 메신저에 영장 집행을 하고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체포하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다만 그 뉴스파이터에서도 몇 번 소개해드린 것 같긴 한데 보이스피싱 이런 식의 이제 메신저 피싱을 그나마 조금 예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팁을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요즘에 쓰는 이 메신저의 이제 프로필이라고 하잖아요. 네. 보내는 사람이 지금 아들이라면 아들의 사진이나 뭐가 있는 거기 아래 해외에서 보내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지구본 모양이 이렇게 뜨거나 아니면 그 나라 국가의 표시가 국기 표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저런 보이는 모양이네. 것처럼 독일이냐 미국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국가가 보이기도 하고 저걸 상대방이 이제 감췄을 경우에 국가를 감췄을 경우에는 그냥 지구본처럼 뜨기도 하고요. 어쨌든 국내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노출해주는 스마트 인지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그나마 네. 이 기술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피해를 조금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 급한 경우엔 저게 안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꼭 한번 저거를 확인해 보시는 게 일단 조금이라도 제가 그러네요. 팁을 드릴 수 있다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물론 저런 상황이 닥치면 누구라도 경황이 없으니까 맞아요. 어떤 그 요청, 가까운 사람이 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을 거. 그런데 한숨을 조금만 한 두세 번만 쉬시고 메신저 창을 유심히 보시면 해외에서 온 메신저 같은 경우는 밑에 이 대화명 아래 지구본 모양이 뜬대요. 그럼 그건 100% 메신저 피싱이라는 그 점 시청자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혹시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지금 이 메신저 피싱범은 경찰이 계속해서 해당 메신저의 영장도 집행해서 범인을 추적 중이라니까요. 우리 대한민국 경찰분들이 반드시 검거해 주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정준영 사태 이후에 지금 많은 이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몰카.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장희영 교수님. 역시 불법적으로 여성의 알몸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걸 촬영해서 유포한 혐의인데 문제는 이게 그냥 단순한 어떤 범인의 행각이라기보다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사이에서 남자친구가 벌인 행위라는 게 충격을 주는 사건인데요.
일단 이 여자친구의 얘기에 따르면 가해자가 2016년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자신의 몸을 불법 촬영하고 이제 알몸 촬영도 하고 동영상도 찍은 것 같습니다. 네. 이걸 심지어 다수에게 유포를 했는데요. 네. 이 사실을 안 여자친구가 곧바로 해당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요. 근데 수사 의뢰한 그 내용을 좀 보자면 총 24회에 걸쳐서 본인의 알몸이나 이런 영상을 55개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영상이나 촬영물을 46개를 10회에 걸쳐서 유포를 했는데 이제 당연히 여성이 이걸 원한 건 아니겠죠. 이제 그런 여러 혐의로 여성이 현재 이 사건을 수사 의뢰를 하고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3년 동안 사귀었던 여성에게 보세요. 정말로 입에 담기도 정말로 화가 납니다. 여자친구의 신체 사진과 영상을 몰래 촬영해서 온라인에 유포했는데 24차례에 걸쳐서 55개 동영상. 정말 이게 사람입니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믿었던 남자친구에게 이런 피해를 당했던 그 여성분요, 저희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정말 송구합니다만, 여러분께 송구합니다만, 어렵게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폰을 봤는데 모르는 사람이랑 채팅한 게 있어서 봤더니 충격적인 등을 보게 됐어요. 네. 제가 발견했던 거는 새벽에 발견을 했는데 가해자는 옆에서 잠자고 있었고 저는 우연히 폰을 구경할 겸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3년 동안 몰래 촬영을 당하는지도 몰랐어요. 그 대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하고 정신 상태가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뭐 하나 때려 맞은 것처럼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너무나 당혹스럽고 안절부절하게 되고 저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네, 몰랐어요. 무언가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답니다.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그런데 새벽에 뭔가 발견했다는, 남자친구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했다는 이 대화 내용이 대체 뭐였습니까? 장미영 교수님. 너무 기가 막혀요. 그 새벽 시간에 이제 3년이나 같이 이제 애인을 하면서 뭐 같이 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저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문자 내용이 이런 게 나옵니다. 사진을 일단 전송을 했는데 그 사진은 본인의 이제 알몸 사진이었고요. 제 와이프입니다. 수위 있는 사진이 많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진을 올렸는데 그게 본인의 사진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메시지를 보면 이게 단지 이 한 사람에게 보낸 게 아니라 정말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가 됐구나라는 또 끔찍한 내용이 나오는데 또 다른 사진 하나 올리면서 바로 이 사진이 카페에 올렸던 사진입니다. 카페 회원들이,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카페 회원들이 전혀 볼 수 없는 사진인데 이건 특별히 보여드리죠 라면서 또 다른 사진을 올립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단순한 짧은 기간은 아니거든요. 같은 계절을 3번씩이나 반복이 될 정도로 한 남성과 한 여성의 3년을 만났다라면 거의 이제 뭐 믿음으로 어느 정도로 이제 같이 합쳐진 사이인데 3년 동안 내가 이렇게 불법 촬영을 당했고 내가 이렇게 이 남성에게 이용당했구나. 단지 이 남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쾌락을 제공하고 혹은 이걸로 수입을 올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에 내가 이용된 3년의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이 여성이 받은 상처는 뭐 외상으로 몇 주, 전치 몇 주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평생 남을 큰 상처를 받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게 김보람 변호사님, 이 사람이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자신과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진을 교환할 사람을 물색했다는 게 맞습니까, 진짜로? 네, 맞습니다. 단순히 커뮤니티에 올리거나 공유한 차원을 넘어서서 개인적인 쪽지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와이프 사진을 교환하시겠느냐, 와이프 나이가 몇 살이다, 카페에 올리지 못하는 고수의 사진이 많다, 관심 있으면 쪽지 달라, 이런 쪽지를 보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사이트에서 서로 쪽지를 보내고 주고받는 일이 어느 정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이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단체장에 어떤 음란한 동영상이 올라오거나 뭐 사진을 주고받거나 하는 부분에서 공유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다라는 문제를 이제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네. 지금 이 사건은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런 쪽지를 받고 적극적으로 어떤 사진을 교환하겠다라는 의사를 보여서 네. 그런 음란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공유받았다면 네. 그 촬영 자체는 뭐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제 몰래 한 거라고 하더라도 유포하는데 방조하거나 어느 정도 이제 개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요, 이 피해 여성이 이 충격적인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돼서 경찰에 신고했겠죠. 그리고 지금 이 사안은 재판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여성은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절규하는 목소리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당하면서 이 사람한테 나는 뭐였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나 혼란스러웠어요. 여태 살아온 게 이런 짓을 당하려고 여태 열심히 살아왔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 몸이 제 몸 같지가 않더라고요. 이거는 욕구가 돼버리면 해결할 수가 없는데 제가 하지 않은 일을 제가 감당을 해야 되고 저는 그런 식으로 살지 않았는데 이 남자를 만나고 그러니까 이 남자가 제 모든 걸 가져가 버렸어요. 몸 자체를 도려내고 싶어요. 제 몸이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배신감, 충격, 불안, 뭐 등등 분노 등등 복합적인 감정이겠어요. 그런데 이수정 교수님, 네. 저희가 여러 차례 뉴스파이터도 다룹니다만 몰카 피해는 그 여성분들이 정말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몰카 사진 영상이라는 게 한번 온라인상에 유포가 되면 이게 지울 수가 없잖아요. 네, 뭐 지울 수가 없죠. 지금은 여성 폭력 방지 기본법이 생겨가지고 네. 옛날보다는 이제 국가의 뭐 정부 예산을 들여가지고서는 네. 초기에는 이제 지워주는 삭제하는 그런 것들을 지원합니다. 네. 그런데 일정 기간 후에 문제는 이 삭제하는 게 뭐 영원히 삭제를 못한다는 거죠. 네. 다시 또 그 동영상이 다시 살아나오는 이런 문제가 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가지고 지금 뭐 완전히 삭제는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사실은 답인데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인터뷰하시는 내용을 꼭 여러분들이 좀 한번 눈여겨서 좀 들어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가해자는 지금 자신의 여자친구의 동영상을 올리면서 뭐 물물 교환하듯이 뭐 또 비슷한 거 있으면 좀 올려달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광고도 하고 이게 이제 사실은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간에 동영상을 올리고 주고받고 이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피해 여성의 인터뷰한 내용을 곰곰이 들어보면은 맨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내 온몸을 도려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피해를 받을 때 온몸을 도려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겠어요. 그만큼 지금 이 동영상 범죄는 몰카 범죄는 네. 사실은 가해자에 대한 인식이 너무 뭐 별로 인식이 없고 죄의식이 없고 그러니까요. 피해자가 당하는 피해는 이미 막대해서 네. 정말 인생을 모두 다 털어넣을 맞아요. 정도로 이거는 회복 불가능한 맞아요. 피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디 이런 이제 동영상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이런 식으로 유포하지는 제발 말았으면 그러니까요.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요, 피해자의 고통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피해 성분의 그 힘들어하는 절규 이어서 들어보시고 이 분노가 끓어오는 이 치밀한 이야기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는 실수였다고 그러더라고요. 3년 동안 자기가 한 모든 짓이 실수였다고. 그 외에도 말도 안 되는 말들을 이제 변명을 하는데 자기를 포장을 하더라고요. 정말 사람들 속에서 아무렇지 않은 듯이 살 수가 있는지 양심도 없는 사람 같아요. 그
구속 영장 발부된다고 급해서 전화했다고 재인정하고 반성하니까 하면서 합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 듣다가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그 말 듣고 또 따라놓고 지금 언니를 당한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시는 자기 자신들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최명규 원장님, 이 사람이 자기가 실수였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구속될 것 같으니까 한 번만 봐달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참 말도 안 되는 게 범죄 행위가 발견된 후에요. 자신의 온라인 카페에 이런 글을 올렸다 그럽니다. 뿌연 하늘만 보다가 깨끗해진 하늘을 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라는 걸 올렸대요. 참 말도 안 되는 게 이게 본인을 사랑한다고 믿었던 이 여성은 이렇게 괴로운데 이런 일상적인 글을 올리고 있다는 것도 충격이지만 또 반대로 이 의미가 네. 그동안은 혹시 자기도 들킬지 모를까봐 아슬아슬하다가 이제 안 들게 완전히 들켜놓고 나니까 네. 차라리 나는 마음이 편해라는 걸 올렸다 그러면은 진짜 공감을 못하고 더 무서운 사람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다가 보면은 들키기 전까지는 상대방이 모르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네. 그런 다음에 막상 들키고 나서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합리화를 할 때 하는 얘기가 또 있어요. 그래도 내가 너한테 그동안 잘해주지 않았냐. 내가 그래도 널 뭐 때린 적이 있느냐. 내가 너한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지 않았냐. 네. 그러니까 뭐 너도 나를 용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요, 사실 이 피해 여성분이요, 정말 어렵게 용기를 내신 이유는요, 정말 자신과 같은 이 몰카 피해자가 더는 이 대한민국 땅에 없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으셨을 거예요. 정말 그렇게 어렵게 용기를 내시는데, 사실은 자신이 당한 피해에 비해서 이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데 있습니다. 이 피해 여성분의 변호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피해자를 찾아와서 합의를 종용을 했고,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이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와서 합의를 요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무단으로 계속 찾아오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본가까지 계속 찾아오고 하다 보니 아예 아무런 연고가 없는 지금 제3의 지역으로 이동해서 거주하고 있는 중입니다. 법원에서는 증거인멸이라던가 도주 우려라든가 범행을 부인한다거나 이렇게 보지 않아서 구속을 그냥 영장을 기각한 것 같습니다. 사실 둘 사이가 연인 사이였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진짜 좀 감안을 해서 구속을 영장을 인용하는 게 어땠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김보람 변호사님, 이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답니다, 법원에서. 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기각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이제 피해자 변호인도 계속해서 얘기를 했지만 피해자를 회유하고 있는 그런 정황들도 보이고 추가적으로 사실 지금 피해자 얘기로는 외장하드가 있었다고 해요. 이 부분도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압수수색과 더불어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고 네. 지금 카메라 불법 촬영과 유포로 인한 피해가 정말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기술이 발전될수록 더 이런 범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카메라 촬영과 관련돼서 나오는 형량이 벌금형인 경우가 70% 이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범죄들은 어떤 정말 살인이나 이런 거에 준할 정도로 당사자는 고통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살을 도려내고 싶어 하는 그런 심정이라는 네. 얘기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좀 더 강력하게 네. 처벌하는 논의가 계속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가해자는 그냥 평범하게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살고 피해자가 오돌 떨면서 오히려 피해 다녀야 됩니까? 어떻게 된 나라입니까, 이게? 정말로 법이 살아있다면요. 정말 이 짐승 같은 남성에 대해서 단죄를 해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속보가 나왔었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기자 전해주시죠. 예,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조양호 회장이 그 연임에 좀 실패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그룹 핵심 계열사인 그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잃게 된 건데요.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이 그 찬성 64.1%, 반대 35.9%로 부결된 겁니다. 대한항공은 오늘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빌딩 5층 강당에서 제57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 등 4개 의안을 표결에 붙인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이로써 조 회장은 1999년 아버지 고 조중훈 회장에 이어 대한항공 최고 경영자 자리에 오른 지 20년 만에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잃게 됐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반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기업 대표가 물러나는 첫 사례자라는 불명예도 안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전달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나온 결과인데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그룹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잃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뉴스팔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요. 청담동 주식부자 이진 씨의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김다운의 신상, 뭐 이름은 이미 공개됐습니다만 얼굴이 공개가 됐어요. 그 모습부터 먼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살해 혐의 부인하는 건가요? 예, 추가 범행 계획이 계획하신 거 맞는 건가요? 아닙니다. 경찰은 당초에 계획 범죄로 의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정 부분 계획이 있었는데 제가 죽이진 않았습니다. 피해자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너무 죄송하고 제가 책임을 받고 나오겠습니다. 일정 부분 계획하셨다는 게 어떤 말씀이신가요? 더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은 보세요. 저렇게 얼굴을 젖대 딱 찍혔어요. 지금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알겠죠? 모르면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젖대 얼굴이 딱 찍혔습니다. 젖대 빼놓고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가지고, 네, 젖대 이제 정확히 찍혔습니다. 얼굴이요. 그런데 이제 사진이 있다면 저희가 또 보여드릴 텐데, 김다운, 34살입니다. 김다운이고, 미국 유학파 출신이라고 일단 경찰이 밝히고 있네요. 일단은 저 사람의 계획범죄라고 일단은 김보람 변호사님, 저 김다운에게 적용한 혐의부터 일단 정리 좀 해주시죠. 몇 개의 혐의인가요? 지금 현재까지 5개 혐의로 네. 정리가 돼서 검찰에 이제 송치된 것으로 이제 경찰 발표가 있었는데요. 네. 이 씨 부모에 대해서 네. 강도살인, 그러니까 금전을 목적으로 살인을 하고 금전을 이제 절도해 간 혐의가 있고 강도살인이고요. 네. 그리고 이 씨의 부모님 두 분 다 시체 네. 유기를 사체 유기를 했었죠. 네. 시체 유기 범죄가 2번째 혐의이고요. 그리고 네. 범죄 목적으로 집에 네. 침입해서 네. 이런 강도살인에게 주거 침입. 네. 그리고 공무원 자격 사칭. 네. 그리고 계속해서 위치 추적기를 단 부분에 대한 네.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네. 지금 송치된 상태입니다. 5개 혐의를 받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계획범죄라고 경찰이 보고 있는 스모킹건 결정적 증거는 뭘까요? 이수정 교수님? 네, 이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이 돼야 살인죄가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그냥 우발적으로 또는 내가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한 게 맞나 그게 논쟁이 됐었는데 네. 이 사람이 결국은 마트에서 범행 도구하고 네. 락스통을 샀답니다. 아하. 그러니까 사실은 강도하러 들어갔는데 락스통 같이 무거운 걸 들고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는 이 표백제가 현장을 나중에 치울 때 필요한 거니까 네. 결국은 살해하고 여러 가지 이제 지저분한 혈흔 같은 것들을 닦겠다 이런 의지가 분명하게 있었던 사건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결국 그게 바로 스모킹과 결정적 증거가 돼서 김다운이 이 강도 살인을 이미 계획했다는 결정적 증거로 경찰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